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대량 출혈 사태를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고대 사회는 약간 어떤 결투 문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누가 더 열받게 해가지고 큰 피해만 보는 그런 꼴이 되었죠. 역시나 정직한 협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춘닥터는 좀 하게 됩니다. 로마가 안정성을 심어줬다면 이번에는 다시 로마가 조금씩 더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3대 왕 툴루스와 4대 왕 안쿠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외연을 확장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왕 누마 같은 경우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왕이었죠. 하지만 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2대 왕 누마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로마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 로물루스가 라틴족 왕이었고 2대 왕 누마의 경우는 사비니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는 과연 어떤 종족의 출신이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라틴족 계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라틴족 출신의 왕으로 추대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누마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고 분쟁 같은 경우도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좀 외교로 해결을 했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좀 더 호전적인 특징을 갖고 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무족들과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잦은 전투 역시 피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대에선 좀 더 내실을 다지는 시기를 거쳤다면 3대 왕 툴루스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 데 집중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툴루스 왕 역시 누마와는 달리 좀 더 호전적인 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현명한 면이 많이 있었고 또 정직하고 어떤 남에게도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배분할 줄 아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 왕정 시대에 7명의 왕들은 모두 전설 속의 왕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실존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나 어떤 신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냥 추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호전성을 갖고 있었던 이 3대 왕 툴루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바로 알바론가 공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알바론가라는 도시는 초반에 로마 건국 신화에 나왔던 그 도시인데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된 그 트로이의 후예들이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에 와서 로마라는 도시 근처에 이제 나라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도시 국가가 알바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알바론가의 어떤 후신인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바론가에서 떼어져 나와서 다시 또 새로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알바론가는 로마보다도 3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라틴족의 어떤 본가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가 같은 경우는 또 오래된 전통과 기반이 좀 더 탄탄하게 뿌리내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바론가는 사실 로마보다 훨씬 더 당시에 어떤 지명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성했던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역시도 이제 로물루스와 2대 왕 누마를 거치면서 점점 착실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알바론가와 인접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로마를 견제하는 면도 있었겠고, 알바론가 입장에서는 옆에 나라가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좀 조바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협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바론가와 로마의 잦은 마찰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라틴족 계열이기도 하고 건국 신화도 함께 공유하고 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바론가와 로마는 이웃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와 알바론가의 어떤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전과도 비슷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대량 출혈 사태를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고대 사회는 약간 어떤 결투 문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로마 그 후에도 뭐 예를 들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그래서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도 그 나중에 보면은 그 막시무스가 황제 코모도스와 결투를 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아시아 아니면 이런 동양 국가 같은 데서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신화가 감히 왕에게 결투를 청한다?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픽션 같은 느낌이 있는데, 로마나 이런 서양의 고대 국가들은 이런 결투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로마와 알바론가는 처음에 대규모 전쟁을 하지 말고 일단은 3대3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각 부족의 유력한 가문 형제들이 나와서 3대3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검투사라든지 콜로세움 이런 문화의 어떤 원류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바론가 쪽이 유리하게 전개됐지만 로마의 호탈
넥타리우스 형제가 나머지 알바론가의 3명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바론가의 왕 메티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꽤나 비겁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3대3 단판 승부를 봐드리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류고 너네들은 동생인데 이 동생 같은 놈들이 감히 나를 쳐? 이러면서 알바론가의 왕 메티우스는 그 3대3 단판 승부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호웃음 치면서 결국은 음흉하게 주변 부족들을 꼬드겨서 로마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로마사를 보면은 로마가 전성기 시대를 구가할 때 굉장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툴루스와 로마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메티우스 왕을 잡고자 이 주변 부족들을 먼저 힘으로 딱 제압을 하고 알바론가로 물밀듯이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 알바론가의 왕 메티우스를 사로잡게 됩니다. 사로잡았던 메티우스 왕은 비겁한 방법을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능지처참으로 사형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정말 신뢰를 중요시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다 신화적인 면이 있겠지만 괜히 메티우스가 더 열받게 해가지고 큰 피해만 보는 그런 꼴이 되었죠. 역시나 정직한 협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춘닥터는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티우스 왕을 사로잡고 알바론가를 격파한 로마는 알바론가 시가지를 모두 파괴합니다. 로마는 여기서 또 역시 그리스의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가 말했던 그 로마인의 최대 강점이었던 관용성과 개방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알바론가의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로마의 7 언덕 중에 하나인 카일리우스 언덕, 지금은 이탈리아의 첼리오 언덕이라고 불리는 언덕인데요. 이 언덕으로 알바론가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로마인들의 그 개방성과 관용성답게 강제 이주를 시켜서 뭐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또 알바론가는 워낙 본류였기 때문에 유력 가문들, 어떤 귀족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바론가의 유력 귀족들도 로마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알바론가에서 로마로 넘어왔던 유명한 귀족들이 있는데 퀸틸리우스, 세리비우스, 율리시우스 가문이 바로 이런 알바론가의 유력 귀족들과 유력 가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도 로마는 계속 나오지만 세르비우스나 이런 퀸틸리우스, 율리시우스 가문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아, 이들이 알바론가 출신의 귀족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역사를 보다 보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율리시우스 가문은 로마의 가장 최고의 인물이었던 율리시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율리시우스 카이사르의 원류 가문이 알바론가 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로마의 툴루스 왕이 알바론가를 점령하지 못했다면 서양사에서도 손꼽히는 위인으로 뽑히는 그 율리시우스 카이사르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로마인의 관용성이 이 유력 가문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원로원 의석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바론가의 주민들의 이주는 굉장히 로마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순한 어떤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이런 라틴 본류의 어떤 유력 가문들이 합류했다는 것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피가 원로원 의석에 수혈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가문들은 재산도 많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의 국력이나 경제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유력 가문들은 군사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닌 그 종합적인 면에서 로마의 그 국력 신장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바론가의 점령은 다양한 면에서 로마에게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적인 국력 신장 외에도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알바론가 점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알바론가를 점령했다는 것은 라틴 계열의 어떤 본류, 본가를 점령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가 라틴 쪽의 본가가 되는 것이죠. 알바론가에 대한 건국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로마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본인들이 이제 라틴 쪽의 본가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라틴족들과 동맹 전선을 형성할 때 동맹국의 맹주가 바로 자연스럽게 로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알바론가의 점령은 국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면이라든지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띠는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툴루스 왕이 알바론가라는 큰 도시국가를 점령하면서 생겨났던 대원칙이 좀 정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인의 관용성과 신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는 어떤 이런 관용성의 법칙이 로마가 훗날 대제국으로 발전하는데 너무나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좀 지겹겠지만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로마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신뢰를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면을 보였지만 메티스 왕을 능지처참해서 사용을 시켰죠. 하지만 죄 없는 어떤 이주민들이라든지 타 도시 국가의 유력 가문들에게 원로원 의석을 제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럽게 로마라는 나라에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새로운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또 로마가 다민족 국가, 또 정말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고, 이 도시는 파괴하되 주민들은 강제 이주시키고 신뢰를 어긴 자는 여지없이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 이런 대원칙이 이 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때부터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론가 점령으로 라틴족의 본가를 찾게 한 로마의 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치세 32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로마의 네 번째 왕의 이름은 안쿠스 마르티우스입니다. 자, 이 4대 왕 같은 경우는 제가 3대 왕 때도 설명했었던 균형 감각을 가진 로마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퀴즈입니다. 자, 4대 왕 안쿠스 마르티우스는 어느 민족 출신일까요? 바로 다시 사비니족 출신의 왕이 안쿠스 마르티우스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는 라틴 사비니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번갈아가면서 이런 것까지 좀 균형을 맞춰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좋게 왕을 번갈아가면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참 균형 감각을 중요시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안쿠스 마르티우스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가 굉장히 몸집이 좀 커진 나라가 되겠죠. 인근 부족에 있어서는 라틴족의 본가까지 집어삼킨 그런 신흥 강국이기 때문에 더 동맹을 청하거나 뭐 예를 들면 조공을 바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조적인 부족들도 있겠지만, 인근 부족이 너무 급격하게 커버리면 항상 견제하는 부족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인근에 있는 부족들이나 도시 국가들이 로마와 또 잦은 전투를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왕 안쿠스 마르티우스는 지속적인 전투와 잦은 전투를 통해서 조금씩 로마의 외연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시기를 가졌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 민족들이나 부족들을 합병하는 방식은 로마인의 관용성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시가지는 어느 정도 파괴를 하고 대신에 그 민족들을 로마로 강제 이주시켜서 흡수 합병하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해서 뭐 유력 부족들에게는 원로원 의석을 제공을 하고 그 민족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계속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의 7 언덕에 채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원래 로마의 로물루스 계열의 라틴족은 가장 처음에 로물루스가 털을 잡았던 팔라티누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주했던 그 사비니족 기억나시죠? 퀴닐리우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본가였던 알바론가의 유력 부족과 그 민족들은 이탈리아 현재 첼리오 언덕이라 불리는 카일리우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안쿠스가 전투를 해서 흡수 병합된 소수 민족이나 어떤 다양한 민족들은 아벤티누스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벤티누스 언덕은 예전에 그 로물루스의 동생이 레무스가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가 사망을 했던 그런 언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아벤티누스 언덕마저도 다양한 민족들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로마의 7 언덕이 다양한 민족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로마가 점점 더 다민족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대 왕 툴루스가 알바론가를 공략해서 로마의 어떤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면 4대 왕 안쿠스 같은 경우는 항구 오스티아를 점령한 것이 굉장히 큰 로마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오스티아라는 항구는 이 로마로부터 한 25km 정도 떨어진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로마가 이 오스티아를 점령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로마는 엄연히 외항을 가진 그런 도시로 발전한 것을 뜻하고, 이 항구 도시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전에 그리스 민족이 늘 강조했던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마음껏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오스티아 항구는 바다를 낀 항구였기 때문에 염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사에서 이 염전이라 하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장소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금과도 같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것인데, 그만큼 정말 귀한 물질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오스티아를 점령했다는 것은 염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하고, 이것은 결국 경제력에 있어서도 로마가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게 되었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4대 왕 안쿠스는 그 테베레강의 서쪽에 있는 자니콜로라는 언덕을 로마의 8번째 언덕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가 원래 총 7언덕이었지만 로마라는 그 7언덕은 원래 테베레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테베레강 서쪽에 위치한 자니콜로까지도 로마에 흡수 합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이 로마라는 시 자체가 이제는 테베레강을 끼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테베레강의 동쪽에 위치했던 그런 작은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니콜로를 약간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테베레강과의 어떤 접근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니콜로와 통행을 하게 되려면 결국은 이 테베레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니콜로와 로마를 연결짓는 그런 다리까지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시기에 최초로 건설된 다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다리는 뭐 석조로 이루어진 그런 견고한 다리는 아니고 자니콜로와 로마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임시적인 다리로서 목조 다리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니콜로가 요새화돼서 로마로 쳐들어오는 외적의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자니콜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다리를 불태워서 없애기도 했다, 이렇게 사료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앙쿠스 왕 역시 이렇게 주변 부족과의 전투와 로마의 외연 확장에 힘쓰고 난 뒤에 치세 25년 만에 사망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경 민족의 교과서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착실하고 견실한 민족이었던 로마는 자신들의 특징답게 2대 왕과 3대 왕, 4대 왕을 거치면서 정말 착실하고 차근차근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내실을 다지기도 했던 견실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로마라는 작은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켰던 5대 왕 타르퀴니우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4대 왕 안쿠스가 아직 왕위에 있던 시절에 어느 날 로마에 우마차를 이끌고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던 그런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선진 민족이었던 에트루리아인의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의 이름은 바로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고대 로마는 이름이 정말 너무 어렵네요. 자,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타르퀴니우스의 출신은 그리스계 코린트인이었던 아버지와 에트루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호녀라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 민족이었던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상인 집안으로 굉장히 유복하고 재산도 풍족했던 그런 말 그대로 부족할 게 없던 그런 집안 출신의 사나이인데 왜 도대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좀 미약했고 고대 국가의 중에서도 좀 원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로마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이 모두 순수 혈통만을 중요시했던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보다는 폐쇄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분제도 분명히 엄격했고 노예제도도 분명히 있었고 또 더더욱이나 이제 약육강식의 논리가 펼쳐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 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폐쇄적이고 좀 더 방어적이고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발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무리 선진 민족이었다고 해도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 이 두 선진 민족 역시 개방성보다는 사실 폐쇄성을 많이 갖고 있던, 그래서 자신들의 순수 혈통에게만 시민권을 나누어줬던 그런 제도와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재능도 많고 야망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집안도 재산이 빵빵하고 이런 야망이 있던 남자가 시민권을 자신이 호녀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출세의 길이 막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성과 개방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로마라는 나라였던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미 고대 사회 그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도 이미 로마는 어느 정도 개방성을 갖고 그 외국인들에게도 뭐 시민권을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뭐 출세도 가능하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꿈을 꾸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향하잖아요. 그럼 타르퀴니우스 입장에서는 로마로 간 거니까 로마 드림인 건가요? 자, 이렇게 큰 꿈을 갖고 로마에 도착한 타르퀴니우스의 그런 로마의 생활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타르퀴니우스가 정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런 완벽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개방적이고 관용성이 있던 로마 사회라 하더라도 연고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인맥을 활용할 때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르퀴니우스 역시 자신의 재능과 야망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로마 사회에 뛰어들어서 활약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로마 사회에 뛰어든 뛰어난 타르퀴니우스는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머리도 좋고 유능하고 재능도 많았기 때문에 선왕이었던 안쿠스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진 민족 출신이기도 하고 좀 더 선진 문명과 지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전쟁을 나가면 그 전쟁도 지원해주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안쿠스 왕도 이 타르퀴니우스란 사람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타르퀴니우스는 4대 왕 안쿠스의 최측근까지도 되는데 성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보통 왕이 죽기 직전에 만약에 정신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면 유언을 하잖아요. 왕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국정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입후보할 사람은 누구누구를 선택하도록 하게 자, 여기서 타르퀴니우스는 이 왕의 유언을 직접 집행하는 왕의 유언 집행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왕이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쿠스 왕의 진정한 최측근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하지만 타르퀴니우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쿠스 왕이 죽고 나서는 스스로 왕의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야망이 넘쳤던 인물이었던 거죠. 최측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이 로마를 한번 다스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런 선왕 안쿠스에게도 두 아들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 로마 왕정 시스템은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아시아 국가와 같은 전형적인 세습제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안쿠스 왕의 두 아들이라 하더라도 왕위를 세습받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정식으로 민회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을 받을 수 있어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쿠스의 두 아들들 역시도 아직 나이도 좀 어렸고 했지만 권력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르퀴니우스 입장에서도 이 두 아들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안쿠스 왕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 두 아들들에게는 좀 대의 명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반이 없고 연고가 없던 완벽한 이방이었던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경쟁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호소하고 그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선거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타르퀴니우스의 선거 연설문을 짧고 굵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타국에서 이주한 사람이지만 타국인이 로마 왕이 된 선례가 있다. 처자와 함께 전 재산을 갖고 로마에 왔으므로 로마에 뼈를 묻을 각오는 이미 충분하다. 나이도 공직의 책임감을 갖기 위해 충분하며 선왕의 신뢰도 두터웠고 로마의 신들을 공경하며 로마의 법을 존중하는 점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상당히 담백하면서도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호소문이죠. 당시 이 연설은 로마인들에게 꽤나 감명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민회에서는 타르퀴니우스를 압도적인 표차로 왕으로 추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로써 로마의 5대 왕은 에트루리아 계열의 왕으로 정해졌는데요. 사실 로마의 1대 왕부터 4대 왕까지는 라틴족, 사비니족, 라틴족, 사비니족 이렇게 굉장히 사이좋게 라틴족과 사비니족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드디어 그 법칙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각의 역사가들은 에트루리아인들이 로마를 지배했던 시대다. 에트루리아의 왕조에 로마가 편입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로마인들의 개방성과 관용성이 이런 에트루리아 계열의 호녀라인 이민자도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서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닐까, 거기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로마 왕정 그리고 로마인들은 역시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개방성과 관용성을 가졌던 민족이다. 그것이 나중에 대제국이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도 좋고 야망도 있는 뛰어난 5대 왕 타르퀴니우스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전의 로마의 왕들과는 다르게 좀 더 보다 진취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었던 타르퀴니우스였는데요. 먼저 로뮬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이래 줄곧 100명이었던 원로원의 의석수를 200명, 즉 2배로 증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는 고대 사회 치고 생각보다 민주적인 면이 많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민의 투표를 거쳐서 선출되는 직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최고 권력자인 왕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주요 행정 관리직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민회의 투표를 거쳐서 선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로원 같은 경우는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유력자 집단이었는데 이 원로원 경우만큼은 민회에 의해서 투표로 거쳐서 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직접 지명을 해가지고 의원을 앉힐 수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어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원해주거나 보호해줄 기반 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나를 지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세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를 지원해줄 세력을 지명을 해버려야겠다. 하하. 이렇게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이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원로원의 의석수를 2배로 늘림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 세력을 확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역사에서 이렇게 왕이 이러한 선택이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르퀴니우스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원로원의 의석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것이죠. 자,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게 되면 똑똑했던 타르퀴니우스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정무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죠. 바로 국내의 안정화를 이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 강화로 국내를 안정시킨 타르퀴니우스는 눈을 밖으로 돌려서 바람같이 밖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또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족이라든지 로마가 이제 또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성장을 경계하는 라이벌 도시 국가라든지 이런 여러 주변 부족들이 있었는데 타르퀴니우스는 이제 국내가 왕권 강화 등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바로 달려나가서 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마저도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국외의 상황마저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정세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한 타르퀴니우스는 드디어 가장 큰 업적인 로마시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데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신도시 개발 수준에 가까웠던 정말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대대적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당시 로마 왕정 시기에는 굉장히 작고 미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업을 주로 하는 농경민족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타르퀴니우스의 출신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당시 강성했던 선진 두 민족인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의 혼혈아였습니다. 특히나 타르퀴니우스는 좀 더 에트루리아 계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에트루리아인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던 민족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르퀴니우스는 아마도 이런 로마시 개발 사업에서 고도의 전문가 집단으로 친밀했던 이런 에트루리아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동원을 했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르퀴니우스는 가장 먼저 로마의 골칫덩이었던 7 언덕 사이사이에 있는 습지대들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 습지대들이 굉장히 질척질척했기 때문에 각 언덕이 고립될 수밖에 없고 서로 왕래가 없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르퀴니우스는 지하 수로를 만들게 되어서 로마 서쪽에 있는 테베레강 쪽으로 연결을 하게 돼서 습지대에 있는 물을 테베레강 쪽으로 다 흘려보내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습지대의 물들이 빠지게 되고 드디어 중립지대가 형성이 되고 7 언덕 사이사이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하수로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고 물이 잘 새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로 위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매끈한 돌로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로 포장이 되게 되면은 매끈한 도로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넓은 공터도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런 돌로 포장된 부분 위에는 공공 건축물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 건축물들과 어떤 신전들이 세워진 그 중립지대를 나중에 어떻게 불리게 되냐면 바로 포로 로마노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탈리아에 로마 여행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보게 되는 관광 명소가 바로 이 포로 로마노인데요. 만약에 포로 로마노를 가시게 됐을 때 주변 관광객들이나 친구들에게 반드시 꼭 이야기를 하세요. 포로 로마노를 개발하게 된 왕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로마 왕정의 5대 왕 호녀라 출신이었던 타르퀴니우스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굉장히 다른 지인들이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하하. 이렇게 7 언덕의 사이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이런 중립지대였던 포로 로마노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에 다다들거나 쇠퇴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하는 그런 지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인 콜로세움 같은 대경기장도 이런 포로 로마노에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의 7 언덕 중에 가장 좁고 높은 언덕이 카피톨리누스라는 언덕인데, 이 언덕에 주로 신전들이 지어지게 되는 것도 이 포로 로마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르퀴니우스는 4대 왕이었던 선왕 안쿠스가 점령했었던 그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도 이 지하 수로나 간척 사업을 활용해서 오스티아와 로마의 접근성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개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항구에서 직접 들어오는 물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는 좀 더 로마로 원활하게 훨씬 더 빠르게 물자 수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외 무역도 훨씬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스티아, 로마의 외항이라고 하죠. 서울과 인천과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스티아와 로마의 접근성마저도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연결성을 확보하게 되는 타르퀴니우스였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마라는 지역은 사실 완전한 해안 도시가 아닌 약간 내륙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해안 도시도 아니었고, 또 7 언덕이 낮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방어에도 굉장히 불리했던 면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선진 민족이었던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인, 특히나 에트루리아인은 어떤 방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낮은 언덕의 로마를 선호하지 않았었고, 해양 민족이었던 그리스인 같은 경우도 직접 바다로 열려있는 도시를 선호했는데 로마는 약간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도 로마를 선택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재력이 약해 보이던 이 로마라는 도시는 5대 왕 뛰어나고 진취적이었던 타르퀴니우스에 의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오스티아라는 외항과 염전을 당당히 갖추고, 또 7 언덕이 낮기는 하지만 습지대가 연결됨으로써 훨씬 더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7 언덕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7 언덕에 각각의 개성이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조금 더 고립되고 왕래가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드디어 이제 중립지대를 개발해서 이 포로 로마노가 형성되면서 각각의 개성이 있는 민족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융합과 화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는 훨씬 더 팔색조같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인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대 로마 문명의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감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이런 로마 왕정 시대에 미약했던 로마는 농경 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술력에 눈을 뜨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5대 왕, 에트루리아 계열의 타르퀴니우스 왕이 나타나서 이런 로마를 개발하고 에트루리아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용을 함으로써 이 로마인들도 드디어 이런 고도의 기술력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높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